3년의 임기를 꽉꽉 채웠죠. 어떤 소감 밝혔는지 임기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꺾마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바다 근처입니다. 바다에 딸려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꺾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쉬는 건 없다, 휴식은 사치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고향 통영으로 가서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영세 장관께서도 네네. 정치인은 언제든 정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듯이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정치로 올 것 같습니다. 저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네. 치과 의사로서 그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그 험지라고 하는 강남에서 네.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남편분이 판사 시절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는 아픔도 겪었는데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이렇게 정치 활동도 하시는 거 보면 저는 그 영국 전 그 마가렛 대처 아하. 총리가 생각날 정도로 아하. 철의 여인이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예. 들고 또 권익위원장으로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권으로부터 또 감사원으로부터 뭐 표적 감사라든가 네네네. 부당한 감사를 받았음에도 꿋꿋하게 이렇게 지켜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감사원에서 아마 검찰에 수사 요청을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권익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역시 민주당 이제 정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결 과제가 이제 그런 사법 리스크 네. 수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이냐 요것부터 그 전현희 위원장이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행보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상황이다.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폰 찍고 있나? 잠깐 독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잠깐만. 내가 내 폰인데 최근에 6.25 전쟁 기념식에서 네.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 분실해서 네. 강력계 형사들이 그거 수색하고 뭐 했다는 보도 혹시 보셨나요? 우선 비번을 안 가르쳐준 주인공답구나. 네,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나더 브라더예요. 똑같아요. 뭐 집에 그 종 부리듯이 그냥 뭐 핸드폰 수색해 그러면 하는 것처럼 네. 신용을 해야지만 그 되겠죠. 권력이 일국의 검사 대통령, 일국의 검사 장관 나으리한테 나온다를 이미 경찰이 이제 알고 있어서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자, 그리고 한겨레도 추 전 장관과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신문 잠깐 보여드리죠. 한동훈 폰 찾기, 경찰서장의 직권 남용 아니냐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입니다. 분실 전화 찾으려고 강력계 투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형사 사건도 아닌데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어서 그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휴대전화는 누구든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경찰의 조력을 받는 것은 뭐 타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도 휴대전화 잃어버렸을 때 과연 강력계 형사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찾아주는지, 것이냐. 또 사실 그 주변에는 제가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라든가 되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던 자리라 사실은 어떤 형사들을 동원한 수사라든가 또 신체 수색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주위에서 이렇게 선의로 먼저 찾는 게 장관으로서 어떻게 좀 뭐랄까 대범하고 떳떳한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제 112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 바로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이 되어서 아마 그 보좌진 중에 비서진 중에 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에게 그런 신속한 출동과 수색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은 좀 이게 직권남용이 될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법리적으로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지금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님의 말씀은 대표번호 112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직통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예전에 112로 신고했을 때 왜 그 김문수 경기도지사님도 나 경기도지사야 했을 때 맞냐 아마 그런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비서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루트로 분명히 이제 요청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요, 합리적으로. 그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당한 합법적인 범위인지는 한번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직 그 선거제도가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중대 선거구제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분명히 출마를 하실 것 같고, 네. 만약에 중대 선거구제가 이제 서울이 그 대상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뭐 당당하게 뭐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될 만한, 예. 무소속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나와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인지도야 아마 이제 뭐, 예. 예, 선거제도를 보고 나서 이제 결정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께서는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 후에 사실은 이제 학자로 네. 다시 교수로 돌아오기를 원했었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이지만 아마 대통령과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법무부 장관으로 예, 법무부 장관으로 오시게 됐는데 아마 정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결심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추미애 전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모든 가족이 또 자기 동생까지 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지금 이런 마당에 혹시 정치에 대한 그런 뜻이 생각이 더 굳어졌을지 그런 좀 그런 생각이 어떨까 그에 대한 좀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무수석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에 그렇게 현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서울대도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현실 정치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를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아직 그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비춰지기는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신당 창당이 요새 붐인 것 같습니다. 뭐 양양자 의원님도 신당 창당하신다 그러고 금태섭 의원님도 신당 창당한다 그러고 네. 그런 흐름에 또 뭐 손혜원 전 의원님께서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우호 세력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역시 조국 전 장관께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네. 쉽게 결단은 못 내릴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최고 스타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은 출마할 거라고 보시죠?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봅니다. 야권에서 뭐 그 나오는 거 거의 기정사실로 보던데. 그렇겠죠. 한동훈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보일 텐데 한동훈 장관은 내각에 쓰이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더 낫다. 국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계속 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한 장관이 출마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한 장관은 이미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 뭐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의 네. 뭐 이제 정치인의 길을 벌써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최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제 그 시기 네. 또 한 장관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총선부터 대비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다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까지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확인을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도적 지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소규모 영양 평가에서 아예 검측이 안 될 정도로다가 전자파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거든요.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신데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파가 지금 검출 안 된 것도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까? 그 사안은 그 자리에서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그건 당연히 문제가 보고를 드려야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조속.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안 드렸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추후에 보고가 됐는지 아닌지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국방부에서도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도 사드 전자파가 크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해하다,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은 윤건영 당시 이제 국정상황실장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돼서 윤 의원 말을 빌리자면 이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네. 문재인 정부는 그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단 노력을 했다. 그리고 네. 사드가 실제로 그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약식 평가는 이루어졌고 또 법령에 의한 정식 평가가 있는데 네.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주민 대표라든가 또 전문가 대표라든가 이렇게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 과정이 어려웠다. 예, 법령에서 정한 정식적인 평가가 좀 늦춰졌다. 뭐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그 사드 그 레이더가 사실 그 뭐 반경 400m 이내 1km 이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뭐 그건 공식적으로 다 이제 나온 건데 그럼 멀리 이제 김천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느냐 뭐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흐트 기법이라 그래갖고 10년 이상 한 10년에 걸쳐서 계속 주민의 건강을 체크해 봐야지만 주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 예, 그래서 예컨대 뭐 발전소 옆에 주민들이 호흡기, 화력 발전소 옆에 주민들에게 호흡기 관련된 질병이 뭐 다른 지역보다 높아진다라든가, 혹은 뭐 염색을 하는 공장 옆에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장기적으로 보면 높아진다라든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똑부러진 인과관계를 딱 측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그런 통계에서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드 이 레이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지금 6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사실 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한다면 계속해서 지켜보고 아무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김성호 의원님과 같은 저런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었더라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뭐 머리에 쓰고 네. 뭐 이렇게 장난하듯이 이게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문제 제기할 때는 너무너무나 무책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단순히 늦어진 게 아니라 네. 저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예, 장동영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컨대 비행장, 군 비행장 같은 경우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실은 저희가 광범위하게 측정을 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드도 이것이 국민 건강에 어떤 피해가 되는지를 사실은 장기적으로 또 그 거리마다 측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것도 사실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안전하니까 괜찮다 문제가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인근 주민 또 중간에 떨어져 있는 주민 건강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네. 가면 사실은 국가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드와 관련된 이런 괴담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리 국민이 벌써 한 20년 전에 그 부안의 그 방패장 그 만든다고 할 때 네. 그때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준위 방패장이죠.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사용된 물품들, 뭐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저장하겠다고 했는데도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번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멜트다운이 돼서 사실 국민들이 그
발전소 폭발하는 거를 직접 사고가 저희가 있었던 발전소. 예, 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는 예전에 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염려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태도도 저희가 납득을 못하는 게, 일본이 예전에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그 소련이었죠. 그때는 그 완전히 그냥 그 시멘트로 그 발전소를 갖다가 묻어버렸는데요. 네. 예. 그런데도 일본은 그 방사선 누출이 자국에게 뭐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그 오염수를 갖다가 지금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인근 국가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판 그리고 국민적인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인들의 과제인데, 국민들에게 안심도 시켜드리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제 국민의힘과 또 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한 좀 뭐랄까요, 그 지혜랄까요, 대화랄까요, 논의는 좀 여야 간에 또 대통령실과 함께 좀 시작이라도 해봤으면. 그 일본 동경전력도 그 알프스라는 그 처리 기계가 몇 가지 핵 물질에 대해서는 그 걸러낼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받은 데이터들 시료 채취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본에서 이루어져서 일본이 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으로 검증하거나 공동으로 채취하자, 그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